이번 영상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중 제1장 인지혁명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공백의 책단장. 약 135억 년 전 일어난 빅뱅으로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수한 시간이 흐른 뒤 38억 년 전 지구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250만 년 전 처음으로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인간종으로 진화했고요. 그 중에서도 사피엔스라는 종이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발달시키며 지금의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에는 농업혁명이 시작됐고요. 500년 전부터는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전한 과학을 동력 삼아서 200년 전쯤에는 산업혁명도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즉, 250만 년 전 인류가 발생한 시기부터 농업혁명 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고요.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 시기를 인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려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생물에 해당하는지 그 존재의 소속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인간은 호미니드라고도 불리는 대형 유인원류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과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 영장류 과에는 사람 그리고 고릴라, 침팬지가 같은 과에 속하게 되죠. 자, 이 과라는 개념 밑으로는 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시작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간과 침팬지가 다른 분류를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 속, 즉 호모속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속이라는 개념 밑으로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 같은 종들끼리는 교배를 하고요. 만약에 교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듣게 될 이름들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에렉투스 이런 이름들은 서로 다른 종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피엔스를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즉 호모 속에 속하는 사피엔스 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한다면 호모 속에 속하는 에렉투스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주 간단히 과와 속, 종이라는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 복잡한 호칭들을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이것들이 바로 인지혁명 시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진화 과정은 틀렸다? 약 250만 년 전 지구에는 처음으로 인간 속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 떠올려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발로 기던 원숭이 모양이 점점 허리가 펴지고 신장도 커지고 털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점점 사람의 형태로 변화하는 그런 그림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때는 전부 다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이 진화 과정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널리 퍼진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들 종을 단일 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일으킨다. 어느 시기를 보든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모든 오래된 종들은 우리의 오래된 선조들이라는 오해 말이다. 이 말인 즉슨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종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인 즉슨 이렇습니다.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여러 종들이 각자 자기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땅땅땅땅 한 종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다양한 종들 중에서 딱 한 종, 사피엔스만이 살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많은 종들 중에서 어떻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필 사피엔스였을까? 인류가 처음 지구에 등장했을 때는 먹이사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가만가만한 동물로 살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인류가 어떻게 갑자기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서 이 지구를 쥐락펴락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정이 존재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니까 손을 쓰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랬을 것이다. 혹은 인간은 뇌가 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혹은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다양한 가정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은 분명히 인간이 진화를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한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약한 주변부 존재일 뿐이었다.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세계 무대에 이미 등장하였지만 당시까지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렇게 평범하고 평온하게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 그 중에서도 동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사피엔스라는 종이 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 7만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호모사피엔스 종들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다른 인간 종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 만에 유럽 전역과 동남아시아 쪽까지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 종들을 지구에서 몰아내버립니다. 무슨 메뚜기 떼처럼 사피엔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멸망만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왜 하필 사피엔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것도 생존의 기술이다. 허구를 말하는 기술. 사피엔스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7만 년 전, 그리고 3만 년 전까지 이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방식과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바로 인지혁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사실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이 각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위험을 알리거나 적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피엔스의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언어였습니다. 사피엔스의 언어는 그 어떤 언어들보다 유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차이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능력, 거짓말을 믿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사피엔스만이 이렇게 똑똑하게 자기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 부를 수 있다. 왜 하필 그 돌연변이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사피엔스의 DNA에 등장했을까?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를 일으킨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돌연변이. 아주 우연히 어느 사피엔스 조상님의 DNA에 그런 돌연변이가 생겼던 거죠.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피엔스 특별판 표지를 보면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표지 가득히 쭉 새겨져 있어요. 검정색으로.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사람 인자만 새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새빨간 사람 인자가 몇몇의 돌연변이를 표현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럼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즉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거의 모두 허구였다.
자, 우리가 아주 작은 집단에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집단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1대1로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게 되죠. 결국 이렇게 커져버린 집단은 큰 혼란을 낳게 됩니다. 인간이 1대1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50명이라고 해요. 150명을 넘으면 이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인구가 너무나도 질서 있게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마을끼리, 도시끼리, 나라끼리, 때로는 전 지구가 거의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허구의 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없이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돈. 돈은 종이죠. 우리는 특정한 종이에 돈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함께 사용하고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종이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종이조차 잘 사용하지 않죠. 그냥 계좌번호에 번호로 찍히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의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도덕과 이데올로기, 국가와 사회, 정치와 종교, 화폐 등등 모든 것이 허구의 산물입니다. 사피엔스는 이 허구를 말하고 믿는 능력 덕분에 더 큰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고요. 이 큰 집단으로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허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응집력 또한 강하게 할 수 있었죠. 수렵채집인에서 농업인으로. 수렵채집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피엔스 종들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능력 덕분에 인지혁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게 한 7만 년 전쯤이고요. 그 후 농업혁명은 1만 2천 년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사피엔스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농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수렵채집인들이었습니다. 수렵채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수렵채집인들은 기술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는데 맨날 나가서 과일도 따야 되고 곡식도 얻어야 되고 동물하고 막 목숨을 건 사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웠겠지? 또 수렵사회가 발달해서 농경사회가 된 거니까 당연히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똑똑했겠지? 당연히 농경사회가 더 발달한 사회니까 이들의 수준이 더 높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농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수렵채집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했으리라는 유발 하라리의 추측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해요. 농경사회의 농부들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고됐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수렵채집인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만 일하면 충분했고 동물 사냥도 사흘에 한 번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수렵채집인들은 과일, 곡식, 고기 등 다양한 식단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도 거의 없었고 늘 몸을 움직이고 쉬는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했었다고 합니다. 식량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쪽은 오히려 농업인들이었죠.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모여 살기 때문에 전염병에도 굉장히 취약했었고요.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렵채집인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후 뒷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농업혁명을 진짜 인류 역사에 없을 만한 사기극, 희대의 사기극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 정도고요. 수렵채집인이었던 이들이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이 뒷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인 유발 하라리의 독특한 시선 덕분입니다. 그는 환경과 동식물에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인류를 향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리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는 자기 반성을 아끼지 않고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각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해왔는지, 그 생존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냈는지,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졌는지, 그 와중에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됐는지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흔들어버린 생태계의 법칙 같은 것들,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저한테 가장 좋은 인문 교양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철학서적이기도 해요. 유발 하라리는 1장의 초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너무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몇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 세대에 와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날카로운 작가의 시선과 말들은 아직도 빠르게 돌진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종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중 인지혁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땠으며 사피엔스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며 살 수 있었는가까지. 정말 이렇게 긴 역사와 긴 책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진 것도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더 많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이런 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편인 농업혁명 순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